회색빛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어선 회사 건물은 아직 고요했다. 손끝에 묻은 차가운 이슬을 털어내며 열쇠를 돌리자 익숙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이준호는 오늘도 일찍 출근해 사무실 전등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천천히 켜지는 동안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출근 도장 찍듯 매일 반복된 일상이었지만 그의 하루는 다른 사람보다 3배쯤 더 무거웠다. 오늘은 하늘전자 인턴 9개월 차인 그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정규직 전환자 발표 날. 가슴 속에서 희망과 불안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묶으며 불안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가방에서 스치는 종이 감촉에 시선을 돌리니 편의점 도시락 쿠폰이 몇 장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다. 아버지, 저 이제 곧 정규직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진짜 이번만 넘기면 돼요. 아침마다 속삭이듯 되뇌는 그 말은 이제 주문 같았다. 27, 고졸 후 늦은 복학, 병원에 계신 아버지 간병까지 도맡은 장남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로 늘 처져 있었다. 집에는 류마티스로 두 손조차 제대로 펴지 않는 어머니가 계셨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병원에 계신 아버지께 들고 갈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자신의 아침은 늘 거르기 일쑤였다. 간혹 어머니가 움직일 수 있는 날이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통증이 심한 날이면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아들, 미안하다. 엄마가 도와줘야 하는데. 매일 아침 듣는 어머니의 미안함에 준호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힘든 내색은 절대 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의 먼지가 일렁였고 그 사이로 이준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깊은 눈 밑의 그림자가 말해주는 그의 밤은 짧았다.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위해 밤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와서는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느라 제대로 된 잠을 청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동기들보다 2배는 야근했고 휴게실에서 끓여 먹은 컵라면 개수는 수십 개가 넘었다. 설마 날 안 뽑을 리가 없겠지. 그는 조용히 손끝을 모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심장이 귓가에서 울렸다.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이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뒤섞였다. 모두가 평소와 같은 날이지만 준호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날이었다. 잠시 후 사무실 전체에 울리는 전자메일 알림음이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하늘전자 2025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 대상자 발표. 그의 심장이 먼저 읽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걸 숨기며 스크롤을 내렸다. 이름들이 하나둘 지나갔다. 이민서, 이수진, 이영호. 그런데 명단 어디에도 이준호란 이름은 없었다. 그 순간 귓가에서 우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야, 너 떨어졌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준호는 흠칫 놀랐다. 김대리가 옆자리에서 비죽 웃으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가벼운 조롱이 묻어났다. 내가 너는 솔직히 이번에도 힘들 것 같다고 했지. 윗선에서 그 애는 너무 성실해서 좀 무게감 없다. 그랬다더라. 무게감이 없다고. 그 말이 준호의 귀에 찌르듯 꽂혔다. 하루 3시간 자면서 일했는데 무게감이 없다고.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 실려갔을 때도 퇴근 후 119 호출하고 다시 사무실 돌아왔는데 그게 무게감이 없다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눈물은 맺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바다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만이 그를 감쌌다. 내가 좀 눈치가 없긴 하지.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윗사람이랑 좀 더 친하게 지냈어야지. 왜 그렇게 혼자만 아둥바둥해? 그 말이 결정타였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뿌얘졌다. 손끝에서부터 차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며 준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한데요. 지금 그 말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김 대리는 어깨를 으쓱이며 나가버렸다. 그 뒷모습이 준호의 시선에 흐릿하게 번졌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는 눈치껏 자리를 피했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다. 아무도 그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메시지를 열었다. 병원 아버지께서 약 처방을 거부하셨습니다. 무릎이 꺾일 뻔했다. 정규직은 안 됐고 아버지 약값은 밀려 있었으며 아르바이트는 다음 주부터 사람을 줄인단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왜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속으로만 외쳤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오랜 고통의 무게를 견디다 이제야 흘러내릴 준비를 했다. 그날 준호는 오후 근무가 비는 시간에 창고 정리 작업을 자원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있고 싶었다. 남 몰래 울 수 있는 회사 안 유일한 공간. 낡은 서류 박스 사이로 그의 한숨이 스며들었다. 먼지 쌓인 창가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앞으로 드리웠다. 그렇게 운명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창고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선 복도를 지나는 동안 준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맴도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의 업무 평가는 A였고 지각 한 번 없었다. 회의록은 항상 가장 먼저 정리했고 팀 발표 자료는 밤을 새워 만들었다. 같은 팀 김 대리는 회식 때마다 늦게 오고 상사 몰래 짧은 근무지 이탈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정규직이 됐고 자신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탈락했다.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다. 성실한 것만으론 부족하다. 그 말은 사실 너처럼 배경 없는 애는 안 뽑아와 다를 바 없었다. 그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복도 끝 회색 철문 앞에 서서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지게차 소리, 먼지 냄새, 싸늘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천장 높은 곳에 환풍기가 느릿하게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잠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이 공간에서 그는 혼자 울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침내 심장을 짓누르던 무게를 풀어놓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어두운 창고 구석, 무너진 박스 더미 사이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헉, 헉. 미세한 소리였지만 준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박스들을 헤치고 들어가자 그곳엔 하늘전자 회장
최상진이 쓰러져 있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텔레비전이나 회사 로비의 초상화에서만 봤던 그 얼굴이 지금 창백하게 변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숨이 가쁘고 이마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회색 양복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입을 벌린 채 산소를 찾는 것처럼 헐떡이고 있었고 한 손은 가슴을, 다른 손은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회장의 호흡이 더욱 불규칙해지는 것을 느끼자 준호는 재빨리 상체를 살폈다.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 목의 동맥에 두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올렸다. 약하게 뛰는 맥박을 느끼자 안도의 한숨을. 괜찮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심호흡 하셔야 합니다. 숨. 천천히. 깊게요. 회장의 가슴이 거의 오르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준호는 망설임 없이 응급처치 자세를 취했다. 회장의 머리를 뒤로 살짝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했다. 호흡이 미약한 것을 확인한 그는 자신의 입을 회장의 입에 겹치고 두 번의 구조 호흡을 불어넣었다. 회장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맥박을 살폈다. 준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숨 쉬세요,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의 발작이 처음 왔을 때 간호사에게 배웠던 흉부 압박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내며 준호는 회장의 가슴 중앙에 손을 겹쳐 놓고 규칙적으로 압박을 시작했다. 30번의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을 반복하며 준호는 회장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의 음성은 다급했지만 놀랍게도 차분했다. 그건 오래전 아버지가 처음으로 심장 발작을 일으켰던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를 붙잡았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119 도착 전까지 저 혼자 아버지 손잡고 있었죠. 아버지도 이렇게 숨을 못 쉬셨어요. 그때 제가 인공호흡하고 심장 마사지를 했던 그 순간이 떠올라요. 제 손바닥으로 느껴지던 아버지 가슴의 약한 박동이 지금 회장님과 너무 닮았어요. 준호의 손은 회장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30번의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지하철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지만 준호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심장을 두드렸던 그 순간 생과 사의 경계에서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응급처치 후 준호는 한 손으로 회장의 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비상 버튼을 눌렀다. 창고 안 벽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구조대는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터였다. 이 순간 준호와 회장님 단 둘만이 이 공간에 있었다. 제 말 들리시죠? 저만 믿으세요. 숨 못 쉬는 거 알아요. 무섭죠? 근데 괜찮아요. 절 보세요. 회장의 눈이 준호를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회장의 손이 준호의 팔을 움켜잡았다. 그 안에 실려 있는 노인의 공포, 생명의 위기, 그리고 무언의 절박함이 준호의 심장을 아프게 짓눌렀다. 그 손길, 아버지가 잡던 그 손 같았어요.
무서워서, 외로워서. 마지막처럼 잡던 그 손.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창고의 어둠 속에서 따스하게 울려 퍼졌다. 제 아버지,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분도 저 손 붙잡고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저 믿고 숨 쉬세요. 회장의 눈이 가늘게 떠졌다. 빠르게 오르내리던 그의 가슴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는 한 사람의 회장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손,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걷어내면 그저 한 사람의 약한 노인이었다. 삶에 찌든 사람들의 눈은 가끔 세상을 대신 울어준다. 준호의 눈물은 회장의 눈 대신 흘러내리고 있었다. 눈물 한 방울이 회장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괜찮아요. 전 회장님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누가 누구든 숨 쉬어야 하니까. 준호는 계속해서 회장의 등을 가볍게 문질렀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이 창고 안을 번갈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준호에게 세상의 모든 분노와 절망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로부터 5분 후 창고 문이 벌컥 열리고 구조팀이 뛰어들어왔다. 발소리와 다급한 목소리가 고요했던 공간을 채웠다. 의료진이 회장을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섰다. 그의 손바닥에는 아직도 회장이 쥐었던 자국이 선명했다. 한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분 쇼크 상태 직전이었어요. 발견이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구조팀은 신속하게 회장을 들것에 실어 나갔다. 복도를 지나는 발자국 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모두가 회장을 따라 나갔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했다. 하지만 가슴 속엔 이상하게 작은 온기 하나가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무력감으로 가득 찼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아버지, 당신 덕에 또 한 사람 살렸어요. 창고의 형광등 불빛 아래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잠시 전까지 흘렸던 눈물의 흔적이 그의 뺨에 반짝였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준호는 눈을 떴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다. 잠을 설쳤다. 어제의 기억이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그의 머릿속을 채웠다. 회장을 구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감사 인사를 바란 건 아니었다. 그저 전날의 일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아직 꿈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준호는 서둘러 출근했다. 버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창백했던 뺨에 옅은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덜 흐렸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의 걸음에도 작은 활기를 더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이라도 들었다면 어쩌면 지난 9개월의 울분도 조금은 녹았을 것이다. 창고에서의 순간들, 그 노인의 떨리는 손길,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 계속해서 그의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출근한 직원들 사이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강당전자의 회장을 구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듯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물어보지 않았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는 투명인간 같았다. 시계가 오전 9시 10분을 가리켰을 때 부서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준호 씨, 잠시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어요? 고개를 들어 모니터 너머를 봤을 때 팀장 얼굴은 싸늘했고 다른 직원들은 모른 척 고개를 숙였다. 준호의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었다. 인사팀 호출은 되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떨리는 다리로 인사팀으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준호의 마음에는 어두운 구름이 몰려왔다. 인사팀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인사팀 안, 책상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심각한 표정의 인사 담당자는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이준호 씨의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하던 인사 담당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목구멍이 말라붙는 느낌이었다. 어제 회장님, 그 일 때문에 뭔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다. 인사 담당자의 눈은 준호의 눈을 피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그럼 그분이 날 해고하라고요? 네.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우시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 눈동자가 공중을 부유하듯 떠다녔다. 어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자신의 직장을 빼앗았다. 이게 무슨 악랄한 장난이란 말인가. 봉투 안에는 퇴직금 명세서와 해고 통지서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것을 받아들고 인사팀을 나왔다. 복도 끝에 서서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이 그를 숨 막히게 했다. 짐을 정리하러 돌아온 사무실. 그의 책상 위엔 긴급 기획서라는 메모와 함께 파일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그가 밤새 완성한 분기 보고서였다. 머릿속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내가 밤새 만든 보고서. 누가? 옆자리의 동료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거 김 대리님이 가져가셨어요. 오늘 아침 본부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셨어요. 말하는 동료의 목소리는 미안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준호가 떠날 것을, 그리고 그의 업무가 김 대리에게 넘어갈 것을. 그 순간 머릿속이 폭발하듯 터졌다. 9개월 동안 쌓아온 인내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몸이 떨려왔다.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그날 회장님 아니었으면 그 사람도 못 살았을걸요. 준호는 자기 입으로 말하고도 어떤 기분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창고에서 구했던 그 순간 회장은 분명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의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날 해고했을까? 왜 아무 말 없이 제자리에 선 채로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를 모른 척했다. 투명 인간처럼.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준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9개월 동안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사물함을 정리하다가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자신의 사물함 구석에 숨겨져 있던 그것은 분명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 같았다. 이준호 씨, 이건 따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소신인 비서실장 한희정
봉투 겉면에 적힌 메모였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 배달한 것일까? 준호는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회장의 개인 메모지 한 장이 담겨 있었다. 푸른색 잉크로 꾹꾹 눌러 쓴 글씨체였다. 긴급 자산 이전 3단계 항목 보류 감시 필요. 그 아래에 날짜, 그리고 세 글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민기 대리. 그 순간 준호의 등줄기에 차가운 한기가 흘렀다. 손끝이 저렸다. 감시. 그 봉투 안엔 또 하나의 쪽지가 들어 있었다. 노란 메모지. 회장 손글씨로 짧게 쓰여 있었다. 그 아이가 나를 숨쉬게 했다. 내가 해야 할 선택은 정해져 있다. 그 아이. 나를 말하는 건가?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회장은 그날 단순히 쓰러졌던 게 아니다.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바로 김대리. 회사 로비를 빠져나오면서 준호는 보안실 앞을 지나쳤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보안실 유리창 너머로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경비원이 보였다. CCTV 화면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제 창고 CCTV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죄송합니다만 그 시간대 기록은 삭제되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부터 이 노인 뭐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봉투 속 쪽지들과 함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병력상으론 쇼크성 실신이라 했지만 CCTV 기록은 일부 삭제되어 있었다. 창고 기록 역시 누군가 접속 로그를 삭제했으며 사내 서버 관리자도 누구 지시인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밤이 깊어갔다. 준호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다. 회장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의 배신을 막기 위해 가장 뜻밖의 인물에게 손을 내민 것이었다. 바로 이준호. 그날 회장을 살린 건 단지 호흡이 아니었다. 신뢰를 살린 손이었다.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서며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 아래 반짝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은 무엇일까? 왜 회장은 그를 해고했을까? 그리고 왜 그 메모는 자신의 사물함에 있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의 머릿속은 온통 회장과 그 쪽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눈을 감아도 노인의 떨리는 손과 그의 두려움에 찬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준호는 확신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회장 별장을 다녀온 지 일주일 후 도시는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준호는 거리를 걸으며 이따금 옛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 높은 유리창 너머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었다. 예전 동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김 대리는 아직도 타인의 공을 가로채며 웃고 있을까? 준호가 알지 못했던 것은 회사 내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처럼 시작된 소문이었다. 김 대리가 뭔가 조사받는데 CCTV 기록 지운 게 들켰다나 봐. 인사팀에서도 뭔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던데. 처음엔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무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이야기는 계속됐다. 눈은 눈을 마주치고 귀는 입을 향했다.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 그러다 며칠 뒤 폭풍처럼 모든 것이 드러났다. 오전 10시 정각 모든 직원의 메일함에 동시에 도착한 공지. 하늘전자 공식 사내 공지 윤리 경영 위반 및 보고서, 조작건 관련 내부 감찰 결과. 본사 기획부 김민기 대리는 타인의 업무 성과를 가로채고 내부 시스템의 로그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정직 6개월 및 전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외부 감사기관 및 법률 자문에 따라 조치 예정입니다. 메일이 도착한 순간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렸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모두 멈췄다. 정적 속에서 소곤대는 목소리만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고 모니터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서둘러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날 오후 김 대리는 회장 사무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고 있었다. 그의 뺨은 퉁퉁 부어 있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자국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다. 어깨는 흔들렸고 목소리는 떨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땐 진짜 그냥 한 번쯤 저도 주목받고 싶어서. 김 대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지만 실제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다. 그는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 더 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준호는 그저 인턴이었고 어차피 곧 나갈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보고서를 활용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지자 그는 재빨리 전략을 바꿨다. 물론 제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와 이준호, 누가 더 회사에 가치 있는 인재입니까? 저는 5년간 충성했고 가족 모임도 포기한 채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애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 않습니까? 제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얄팍한 변명뿐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며 심지어 피해자를 깎아내리기까지 하는 비열함이 그의 말과 태도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에서 오가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회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 넌 내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했지. 하지만 이준호는 자기 이름조차 없이 내 생명을 지켰다. 정적이 흘렀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회장의 말이 계속됐다. 기회는 능력에게 주는 게 아니다. 신뢰에게 주는 거다. 김 대리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의 어깨는 작게 떨렸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손이 뻣뻣했다. 그가 작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늘 당당하게 걸어다니던 과거의 김 대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 순간 한 언론사 기자가 회장실 문 앞에서 포착한 장면이 기사로 뜨기 시작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은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속보 하늘전자, 내부 감사 파문, 기획부 김민기 대리, 보고서 도용 및 시스템 기록 조작 혐의 시인 인턴이 만든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해 회의에 제출. 회장 생명 위기 중. 은폐 시도 정황까지 온라인은 들끓었다.
댓글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다. 요즘도 저런 짓이 있네. 인턴 등골 빼먹고 정규직 되려다. 결국 자폭이네. 진짜 정의는 살아있다. 회장님 멋있다.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은 한순간이었다. 김민기 대리가 그토록 쌓아올린 거짓된 이미지가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진실을 지우려 했던 모든 노력은 결국 더 큰 불씨가 되어 그를 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준호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작은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떠올랐다. 한희정 비서실장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치는 산의 카페 한쪽 회장이 직접 준호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었지만 봉투를 건네는 손짓은 따뜻했다. 노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젊은 빛이 어려 있었다. 난 자네를 해고한 적 없네. 단지 풀어주고 싶었을 뿐이지. 더는 이 회색 빌딩 속에 묶어두고 싶지 않았거든. 봉투를 받아든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엔 장학재단 위촉장과 함께 사회복지사 해외 유학 프로그램 서류, 그리고 회장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다. 푸른 잉크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체였다. 이준호에게 자네가 그날 내게 준 건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소. 자네는 그날 나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했소. 이제는 자네가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의 온기를 전해주기를 바라오. 최상진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목구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은 맑고 따뜻했다. 그것은 준호가 창고에서 봤던 공포에 질린 그 눈과는 다른 지혜와 감사가 담긴 눈빛이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장은 그 말을 정확히 들었다. 회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가끔은 바닥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지. 자네가 그랬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자네의 진심을 난 봤소. 그게 전부요. 며칠 뒤 김 대리는 본사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남겼다. 그의 글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반성이 묻어 있었다. 저는 제 인생 가장 부끄러운 날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무명 인턴이 남긴 빛을 훔치려다 제 그림자만 남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준호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군요. 더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회장은 준호의 가능성을 보고 복지학 공부를 지원하되 미래 하늘전자로 돌아와 직원,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하면 더 연결성 있는 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그 글을 조용히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다. 잠시 후 그는 댓글 하나를 남겼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다시는 누군가의 노력을 쉽게 지우지 마세요. 그 글을 쓰면서 준호의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용서란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오후 회장은 준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준호 군, 나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네. 하늘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기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어. 자네가 내 생명을 구했을 때 나는 깨달았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라는 것을.
회장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복지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지. 내가 그 기회를 지원하고 싶네. 그리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하늘전자로 돌아와 우리 직원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주게.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자네의 힘이 필요하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의 제안은 그저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위한 초대였다. 악인을 벌하는 것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돌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네. 자네가 그 마음으로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라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도시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빌딩 숲 사이로 비치는 석양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의 손엔 여전히 남아있는 따뜻한 감각이 있었다. 그날 회장이 그의 팔을 꼭 붙잡던 그 감각처럼 햇살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의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몇 달 후 준호는 서울을 떠나 미국의 작은 대학 도서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흩날리는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노트북 화면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사회복지학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오늘도 저녁 수업 전에 어김없이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걸었다. 준호야, 거기 날씨는 어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화면 너머로도 포근했다. 엄마, 여긴 벌써 겨울이야. 근데 눈이 예뻐. 우리 동네하고는 또 달라요. 엄마는 웃었다. 예전보다 건강해진 얼굴, 그리고 아들 걱정 대신 이젠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표정이 있었다. 아버지 약은 잘 챙겨 드시고 있어요? 그럼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니 벌써 많이 좋아지셨어. 선생님들이 매일 와서 아버지 돌봐주고 약도 제때 챙겨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엄마, 회장님은 그저 제가 잘 공부해서 돌아오길 바라신대요. 더 나은 회사를 함께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예전에는 늘 무거웠던 가족의 건강 문제가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찬 대화의 일부가 되었다. 두 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준호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하늘장학재단 후원자 리포트라는 제목의 메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이 펼쳐졌다. 그 안엔 이번 학기 장학금 대상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작은 사연이 적혀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교재비를 모으는 여학생 할머니 손에 자란 미술학도, 야간 노동 후 수업 듣는 남학생.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준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들의 삶의 작은 희망 하나를 건넨 셈이었다. 자신이 받았던 그 기회를 이제는 그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문득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도서관 옆 카페에서 만났던 제니퍼.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다 좌절하여 울고 있던 그녀에게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밤새 신청서를 함께 다듬어 주었다. 지난주 그녀가 보낸 이메일에는 장학금 합격 소식과 함께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리고 캠퍼스 근처 공원에서 만났던 노숙자 맥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던 그에게 일주일에 2번 따뜻한 커피와 함께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다. 지난 봄 맥스는 한국계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네가 준 그 몇 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
친구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또 기숙사 룸메이트 알렉스가 있었다. 우울증으로 학업을 포기하려던 그를 준호는 조용히 병원에 동행해 주었고 매일 아침 함께 캠퍼스를 산책하며 그가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왔다. 알렉스는 이제 심리학과에서 가장 활발한 학생회 임원이 되었다. 준호는 문득 깨달았다. 그가 회장님에게 받은 그 온기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창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을 떠올렸다. 어둡던 창고, 차가운 바닥, 숨 막히던 정적, 그리고 한 사람이 그의 손을 꼭 붙잡던 순간, 그 손길의 온기가 아직도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준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그날 그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숨 쉬셔야 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말은 회장님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었다. 자신을 향한 위로였고 약속이었다. 책상 위 노트 한 귀퉁이에 준호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그날 나는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살려줬다. 이어서 그는 다시 노트 위에 글자를 새겼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이었다. 준호 군, 오늘 우리 회사가 근로자 복지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네. 자네가 제안한 복지 프로그램에 기초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네. 진정한 사람 중심의 기업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 자네가 배움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는 단순히 하늘전자가 아닌 다른 많은 기업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걸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문화가 퍼져나가는 그날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은 역시 생각하는 스케일이 달랐다. 하나의 회사를 넘어 기업 문화 전체를 바꾸고자 하는 그 비전에 준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회장님, 그 꿈 함께 이루겠습니다. 준호는 메시지를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다. 일어서는 준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가벼웠다. 그의 어깨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둘 내려진 듯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자신만을 위한 길이 아닌 많은 이들과 함께 걸어갈 넓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 도서관을 나서는 준호의 모습이 서서히 멀어졌다. 그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가 이내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우는 지금도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진실을.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서관을 나서는 준호의 모습이 서서히 멀어졌다. 그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가 이내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때로 준호처럼 지치고 외롭고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회장님처럼, 준호처럼 크고 극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작은 순간,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오디오북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